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사연으로 결혼 전에 다정했던 남편 뜻밖의 집안 내력, 도움을 요청하는 나를 외면한 그나물의 그 밥인 시댁 식구들이란 내용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혼한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조그만 의류 공장과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잠시 저희 결혼했다가 이혼했었던 이야기를 늘어놓을까 합니다. 저는 고아 아닌 고아였어요. 6살 때까지 외할머니 함께 살다가 외할머니께서 편찮으셔서 엄마랑 함께 잠시 살았었는데 엄마가 재혼한 집의 시댁 쪽에서 어찌나 말들이 많던지 할 수 없이 저를 위탁해서 맡아주는 복지시설에 맡겨졌습니다. 엄마한테도 배달인 남동생이 둘이나 있었고 재혼한 분이랑 함께 의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엄마는 재혼한 아저씨에게 딸이 있음을 밝혔었고 함께 키우고 싶어 했는데 시댁 쪽에서 알고서 엄청 반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엄마와는 첫 결혼이었기 때문에 아저씨와 함께 살 때 엄마 시댁 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속이고 결혼했다고요. 엄마 시댁 쪽에선 몰랐었지만 아저씨는 알고 있었대요. 오죽했으면 엄마가 눈물을 머금고 저를 보육시설에 잠시 맡겼을까요? 그리고 자주 저를 보러 오셨어요. 어린 마음에도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왔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정말로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버려진 아이들도 많았거든요. 그 애들은 엄마가 있는 저를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자랑했었어요. 나는 엄마가 있다고. 그렇게 잠시만 떨어져 지내다가 함께 살자고 약속했었는데 엄마는 저를 찾아오는 횟수가 점점 줄더니 아예 오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매일매일 엄마가 분명히 올 거라면서 기다렸었죠. 그 후론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엄마가 있었지만 다른 애들처럼 엄마한테 버림받았어요. 완전히 고아가 된 거였습니다. 다행히도 훌륭하신 수녀님이 계셔서 엄마 대신으로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성당을 다니면서 남편을 만났어요. 정이 굶주렸던 나에게 그는 아주 멋진 사람으로 다가왔어요. 저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내 집과 같은 보육시설에 자주 와서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공부도 가르쳐주기도 하고 필요한 일들을 찾아서 해주곤 했어요. 그런 그가 착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 따로 독립해 나와서 알바를 하면서 혼자서 살고 있었어요. 세상에 믿을 것은 돈밖에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안간힘을 쓸 때였습니다. 그는 평범하면서도 갖출 거는 다 갖춘 듯한 어려움 없이 자란 듯한 분위기의 남자라서 저한테는 넘사벽처럼 느껴졌는데 뜻밖에도 저에게 조심스럽게 천천히 다가와 줬어요. 그는 그때 대학생이었고 저는 전문대 입학하려고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고아라서 수녀님 말고는 따로 의논하고 내 신상에 대해서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는 진심으로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세심하게 챙겨줬어요. 저는 그런 그가 늘 고마웠고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지가 많이 되었었고 알바를 여러 하면서도 장사를 해보려고 이것저것을 시도하는 저를 보면서 그는 나를 많이 안쓰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친구처럼 지내다가 점점 둘도 없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는데 저에겐 그는 의지가 되는 단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학을 졸업 후에 취업을 하면서 저와 결혼을 서두르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만 사실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는 그때까지도 자기 가족들에게 제가 고아라는 사실과 보육시설에서 자란 사실을 숨기는 눈치였거든요. 저는 살아오면서 제가 고아라는 이유만으로 뜻모를 동정심과 이유 없는 편견 같은 걸로 상처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아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그의 식구들에게 알릴 것을 원했어요. 그에게는 홀어머니와 여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잠깐 뵌 적이 있었는데 참 따뜻해 보이는 분이셨어요. 엄마의 정이 그리웠던 제 눈에는 푸근하고 정감 있는 전형적인 어머니상이셨죠. 제가 고아만 아니었다면 모든 게 순조로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제가 고아란 이유로 그와 결혼을 반대했어요. 예상하고 각오했던 일이라서 별로 놀랍지도 않았지만 그는 어머니를 설득한 모양이었어요. 다른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억지로 우긴 탓에 저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고 하시더군요.
그의 집안도 이것저것 따질 만큼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었지만 저와의 결혼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드러내놓고 반대하거나 하진 않으셨기 때문에 그와 결혼을 못할 이유는 없었죠. 그와 저는 둘 다 여유자금이 별로 없었고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일단 월세로 허름한 오래된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자리 잡고 여유가 생길 때까지는 아이는 갖지 않기로 하고 평범한 신혼생활을 보냈어요. 처음엔 주변 이웃들도 부러워할 만큼 인꼬 부부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리 오래가진 않았어요. 사귈 때는 정말 몰랐었는데 뭐랄까 은근슬쩍 별것도 아닌 일에도 화를 자주 냈습니다. 결혼 전에는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때 남편을 만난 후론 다른 사람을 교제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나쳤는지도 모를 일이지만 자잘한 화를 자주 냈어요. 지나치게 자기 물건에 집착했습니다. 하다못해 벗어놓은 양말을 빨려고 빨래통에 넣어놓아도 잔소리했고 청소하면서 남편 물건을 옮겨놓아도 난리를 쳤어요. 저는 보육시설에서 자랄 때 자기 물건을 스스로 알아서 잘 정리하고 잘 치우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터라서 어질러져 있으면 곧바로 치우곤 했거든요. 그렇게 시작한 소소한 다툼이 자주 생기다가 어느 날은 서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날은 저도 굉장히 피곤한 날이었어요. 제가 시장에서 옷장사를 새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고 일을 끝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먼저 퇴근해서 집에 있는데 너무 집을 어질러 놓고 치우지 않았어요. 그 밤중에 제가 청소하고 치우는 걸 딱 질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이후에는 집안일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얼마 되지 않는 소소한 신혼살림이었기에 금방 치우고 정리하면 될 일이었죠. 그때도 남편은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갔지만 시장바닥처럼 어질러 놓은 채로 편히 잠들 수는 없었던 저는 남편이 치우지 말라는 말에도 계속 치우고 있었어요. 사실 대충 치우는 정도가 아니라 문을 다 열어놓고 먼지도 털고 청소기만 밤중이라서 돌리지 않을 뿐이지 걸레질을 싹 다 한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편은 TV를 보고 있거나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거나 했었는데 방해받는다는 거였어요. 저도 아침 일찍부터 가게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왔는데 왜 그냥 편히 쉬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어요. 남편이 일찍 들어왔으면 알아서 어질러 놓지만 않아도 될 일을 제가 치우는 터라서 저도 화가 나서 몇 마디 쏘아 붙였습니다. 잔소리 좀 했었죠.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어질러 놓고서 치우지도 않고 나 올 때까지 한두 번도 아니고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 라고 했는데 또 시작이다며 노호발대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치우지 말랬는데 왜 치우면서 잔소리니? 좀 어질러 놓으면 어때서? 내가 내 집에서 어질러 놓지도 못하냐? 라고 했어요. 남편은 또다시 언성을 더욱 높이면서 그러더군요. 좋은 말 할 때 나 건들지 마라.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까지 나 하고 싶은 대로 못하면 병날 것 같으니까 건들지 말라고. 알았어? 라고 하면서 전에 없이 소리가 커졌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치우고 있는 중이라서 밤중이라 이웃에 들릴까봐 무서워서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더욱 황당하게 무슨 상관이냐며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상관이냐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한 번만 더 잔소리하면 더 크게 할 테니까 알아서 해. 라고 했어요. 저는 일부러 저 들으란 식으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밤중이니 이웃에 피가 간다고 조용히 말하는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믿을 수 없게도 일부러 베란다 쪽에다 대고 더욱 큰 소리로 말했어요. 너나 조용히 해. 남편 말에 말 같지도 않니? 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엔 주변 사람에게 손톱만큼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남들에게 조금 더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저런 행동을 하다니 좀 실망스러웠어요. 제가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 베란다 문이랑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걸 보던 남편이 더 기고만장한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결혼한 지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남편을 섬길 줄을 모르니? 우리 엄마는 한 번도 우리 아버지한테 대들거나 이래저래 잔소리 한 번 한 걸 못 봤다. 어디 감히 남편이 귀한 줄 모르고 날뛰어? 라고 했어요. 내가 싫다면 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꼭 하늘 같은 남편을 이겨먹어야 직성이 풀리니? 넌 네 남편보다도 남들이 더 신경이 쓰이나 본데 어디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들어? 하면서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도 그럴 때마다 더 큰 소리로 톤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제가 작은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쫓아와서 계속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 오밤중에 이웃은 잠자고 있을 시간인데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말하는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무릎을 꿇으라고 하더군요.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는 하늘 같은 남편에게 대들지 않겠다고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건 완전 억지였어요. 저는 잘못한 일도 없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남편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때문에 소리를 지르니까 내가 잠시 나가 있어 줄게. 화가 풀리면 연락해. 라고 하고 나가려고 지갑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랬어요. 끝까지 잘못했다고 빌지 않겠다 이거지. 내가 네 나쁜 버릇은 꼭 고쳐주고 말 테니까 각오해. 라고 하면서 제 지갑과 가방을 뺏어버리고 몸만 나가라고 해서 더욱 황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크게 소리쳤어요.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라고 했어요. 어찌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지 결국엔 아래층에 사는 아저씨가 올라왔어요. 문을 두드리고는 그랬어요. 거참 조용히 합시다. 문 열어봐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죄송하다며 말하곤 그 길로 나와버렸어요. 집에 다시 들어가면 또 소리를 칠 것만 같았고 한시도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아저씨는 저에게 괜찮냐며 혹시나 하고 걱정이 되어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목소리만 쩌렁쩌렁 울리는데 참 힘드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 오밤중에 지각도 없이 몸만 나왔는데 갈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공원에서 벤치에서 우둘커니 있다가 한참 만에야 집에 다시 돌아가서 보니 이미 불이 다 꺼져 있는 것이 남편이 잠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느새 제가 온 줄 알고는 저를 밀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나가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그냥 집을 다시 나왔는데 비는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고 옷도 집에서 입는 옷 그대로라서 제대로 챙겨 입지도 못해서 새벽 밤공기가 무척 차가웠어요. 조금씩 내리던 비는 점차 굵어지는데 우산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이 나왔으니 참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생각해낸 것이 세종거장 떨어진 곳에 신우이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걸어서 가기로 했습니다. 길바닥에서 이러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남편이 있는 집으로는 최소한 그날만큼은 다시 들어가서 모욕을 당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 새벽에 혼자서 그 먼 길을 걸어서 비를 맞으면서 신우이가 사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신우이는 얼마 전에 결혼식도 올리지도 않고 동거하며 살다가 헤어졌다고 들었어요. 그 먼 길을 걸어서 신우이 집에 왔는데 초인종을 누르자 바로 나와서 놀라더군요. 생쥐꼴로 서 있는 내 모습을 보더니 일단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비 맞고 온 거야? 라고 하길래 제가 말했어요. 아가씨 미안해. 오빠랑 좀 다퉈서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왔어. 가게 나갈 때까지만 있을게. 라고 했어요. 신우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서 들어오라고 하면서 수건을 가져다 주고 닦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아입을 옷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욕실에서 씻는 동안에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모양이었어요. 제가 욕실에서 씻고 나오자마자 그러더군요. 언니, 아까 오빠랑 통화했는데 언니가 오빠한테 대들었다면서 언니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언니 받아주지 말라고 했어. 라고 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오빠한테 대들고 난리야. 세상에 우리 오빠 같은 사람은 또 없을 건데 오빠한테 잘못했다고 빌면 될 일을 꼭 이렇게 새벽에 찾아와야겠어?
오빠가 오죽했으면 그렇게도 아끼던 언니에게 나가라고 했겠냐고. 정말 한심스럽네. 누가 고아 출신이 아니랄까봐 하는 짓이 참. 이라고 했어요. 신우는 거침없이 저를 가르치듯이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남편과 통화를 했다더니 아주 나를 나쁜 사람 취급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평소엔 저를 이렇게 깔아뭉개듯이 말한 적은 없었는데 오늘 나를 잘 만났다는 듯이 함부로 짓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저에게 받으라고 주었어요. 전화 너머에 시어머니 목소리는 완전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니, 네 주제에 뭘 잘했다고 자고 있는 애를 깨워서 문 열어달라고 했니? 고아인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내 아들한테 대들기는 대들어? 당장 내 딸 집에서 나오지 못하니?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를 다 듣지도 않고 그냥 신우이에게 전화를 넘겨줬어요. 그랬더니 신우이와 엄마 말 끊어버리고 나한테 넘겨주네. 얼척이 없네. 오빠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쫓겨나왔겠어. 아이고 한심하네. 응 알았어. 내 보낼 테니까 걱정 마. 자기 집 놔두고 왜 우리 집에 오는지 이해가 안 되네. 알았어. 라고 했어요. 저는 그대로 신우이가 다 통화가 끝나기도 전에 신우이 집을 나왔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시어머니와 신우이에게 제가 찾아와도 받아주지 말라고 한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고아라서 얄밉고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도 남편이 감싸고 도니까 참고 있었는데 이젠 남편이 나서서 내 버릇을 고치네 어쩌네 하는 소리에 신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그새 밖엔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제 마음은 황량했습니다. 잠시 비가 그치기만 기다리고 멍하니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다시 정말로 새삼 제가 고아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뿐이었구나 하고 다시금 느꼈고 엄마가 저를 데리고 재혼한 아저씨네 집에 데려가서 잠시 살았다가 다시 보이고는 남겨두고 떠날 때 그리고 오지 않은 엄마를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하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만 같았던 그때 그 익숙한 뼛속 깊은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나 스스로 단단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때도 어린 마음이었지만 어느 누구도 내가 의지할 사람은 없었기에 오히려 더 마음을 강하게 먹었었죠. 믿었던 남편에게 버림받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꼭 신우이와 시어머니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버림을 받지 않겠으며 그 없던 일 있더라도 다시는 이런 모욕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비는 세차게 내리는데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도 겨우 씻기만 하고 신우이 집을 나온 저를 신우이는 찾지도 않고 바로 불을 끄고 자는 눈치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버려진 고장난 우산을 꺼내서 들고 거리로 다시 나왔습니다. 지갑이라도 들고 나왔거나 핸드폰이라도 들고 나왔으면 좋으련만 아무것도 없으니 난감했어요. 일단 비를 피할 목적으로 새벽 기도를 위해 불이 켜진 어느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조용히 앉아있다가 나왔습니다. 어둡게 작은 등이 하나만 켜져 있다가 새벽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점차로 늘어나자 예배당에 불이 켜지길래 얼른 바로 나왔습니다. 다시 그 먼 길을 걸어서 집 근처로 와서 남편이 출근할 때를 기다려서 집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처 공원 정자에서 비를 피하며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는데 무서운 것보다도 더 사람이 없어서 나를 못 알아보니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처량하고 불쌍한 내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출근할 시간이 지났을 무렵에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제 지갑을 찾아봤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요. 남편이 숨겨둔 것 같아서요. 발목을 잡겠다는 심산인 것 같았는데 참 어이가 없었어요. 이미 5만 가지 정이 다 떨어진 것 같아서 지갑은 포기하고 제 물건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지갑이 없어서 수중에 돈 한 푼도 없었고 당장에 버스비도 없었기 때문에 친구에게 전화해서 급한 대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날로 가게 근처에 싸디싼 월세방을 얻어서 생활에 나갔습니다. 그들은 남편과 살던 집에는 다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은 저에게도 연락이 없었고 가게도 찾아오지도 않길래 이렇게 조용히 잘 헤어지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뒤에 남편이 가게에 찾아왔어요.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평상시에 다정한 모습 그대로 나타나서 함께 퇴근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돌아가라고 했고 대꾸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많이 참고 용서해 줄 테니까 너도 그런 줄 알고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 라고 했어요. 좀 어이가 없더군요. 아직까지 제가 잘못해서 집을 나간 것처럼 말했어요. 대꾸하고 싶지 않은데 가지 않고 계속 가게를 죽치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미안한데 난 네 앞에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 일이 없어. 그냥 돌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제 귀를 의심하는 듯한 말을 했어요. 야, 우리 엄마도 내가 보기엔 우리 아빠한테 하나도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우리 아빠 말 한마디에 무릎 꿇고 싹싹 빌더라. 너는 왜 그걸 못해서 이 고생이냐? 라고 했어요.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었죠. 내 소중한 가게에서 다투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대꾸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며칠씩 계속 찾아왔습니다. 저는 계속 이혼을 요구했었고 그때 남편은 그 많은 일로 이혼을 요구하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게로 큰댁의 형님이 찾아왔어요. 한 번씩 시장에 올 때마다 들르셨었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남편에 대해서 묻길래 사실 그대로 말해주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알게 될 일이라서 이래저래 해서 별거 중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뜻밖의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어쩌면 자기 아버지랑 똑같지? 하나도 틀린 게 없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해주는 말에 참 놀랐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도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집 밖으로 내쫓아서 그때마다 친정집이 멀어서 가지도 못하니까 큰 집으로 피신해오곤 했다고 했습니다. 한 번씩 화가 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던 말던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어쩜 그 아들도 똑같이 하냐고 하면서 저보고 고생이 많겠네 라고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혼을 결심했다고 얘기해줬더니 현명하게 잘 생각해서 하라면서 힘내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은 가게 계속 찾아왔지만 이혼 결심은 바뀌지 않았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이혼할 때 그러더군요. 넌 다른 누구랑 다시 결혼하더라도 결국 다시 이혼하게 될 거야. 다른 남자 신세 망치게 하지 말고 그냥 결혼하지 말고 평생을 혼자 살아라 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자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못하고 저만 원망했어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고아라서 반대하던 결혼도 무릅쓰고 결혼까지 한 좋은 남자를 버려두고 이혼을 하려는 제가 세상에 둘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여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었죠. 걱정 말아라. 난 절대 결혼 같은 거 안 한다 라고 했어요. 내가 고아인데도 선심 쓰듯이 결혼까지 해줬는데 까짓것 불만 있다고 감히 이혼을 하려 한다고 생각할 테지? 그래, 그동안 고아인 나를 잘 챙겨줘서 고마웠다. 잘 살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찾아오지도 않았고 연락하지도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 후 정신없이 가게를 하면서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보육원 수녀님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가 찾아왔다고요? 엄마가 저를 급히 찾는다고 했습니다. 엄마란 말은 저에게 참 생소했었는데 너무도 자연스럽게 엄마란 말을 꺼내서 어색했었죠. 그렇게 해서 저는 정말로 오래간만에 기억에도 남지도 않은 엄마를 만났습니다. 무척 낯설어서 웬 중년의 아줌마로 여기며 서먹하게 쳐다봤어요. 저한테는 미안했다며 잘 커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은 저에게 아무런 감동이 오지 않았고 정말 이 아줌마가 내 엄마가 맞을까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그동안 저를 맡겨놓고 하시던 의료 사업이 엄청 잘 되어서 바빠서 찾아오지 못하다가 저를 만나러 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으로 꽤 오랜 시간을 병원에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깨어나서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정상으로 돌아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마치 남의 얘기를 듣는 것 같더군요. 그런 와중에도 엄마의 시댁에서는 계속 엄마랑 이혼하라고 종용했다는데 아저씨가 끝까지 엄마 병간호를 지극정성으로 했고 이복 남동생들도 잘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이혼을 강요했던 엄마의 시부모님들도 돌아가셨고 시누이들도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직 몸이 다 완쾌되지 않아서 불편하지만 늦게라도 찾아왔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울먹이며 사는 그 아줌마의 말에도 전 그냥 누가 떠드는 소린가 싶었어요. 단지 나는 그냥 고아가 아니었구나 싶었죠. 엄마가 살아계시니 고아는 아니었는데 그동안 나는 고아라고 살아오면서 별 서름을 다 받았었노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후에 엄마는 수녀님을 통해서 제가 시장에서 조그맣게 옷장사를 하고 있고 월세방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아저씨의 사업이 잘 되셔서 엄청 부유하게 사셨어요. 아저씨가 가정적이고 다정다감하신 분이라서 엄마가 병원에 있을 때도 그렇게 이복 동생들을 잘 챙겼었나 보더라고요. 엄마는 저와 함께 살고 싶어 해서 저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겐 없는 줄로만 알았던 엄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뿌듯하고 좋았어요. 원망 같은 것도 없었고 그냥 엄마란 존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보상이라도 해주려는 듯이 저의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물론 모두 다 아저씨 덕분이었죠. 아저씨도 엄마가 사고가 난 뒤로 저를 찾아보곤 했어야 했는데 워낙에 일이 바쁘고 엄마 병원까지 신경 쓰다 보니 저를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이든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갑자기 생긴 가족이란 울타리에 저는 적응하기가 힘들 만큼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런지 한참이 지난 후에야 저는 엄마에게 진짜 엄마라고 부를 수가 있었어요. 지금의 쇼핑몰을 이루기까지 엄마와 아저씨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겁니다. 아무튼 늦게나마 엄마가 저를 찾아왔고 많이 미안해하면서 뭐든지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만으로도 그저 저는 감사했습니다. 원망 같은 것은 진작에 버린 지 오래 되었거든요. 그저 남들처럼 저에게도 진정으로 나를 걱정해주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가족이란 존재가 그리웠기 때문에 엄마와 아저씨에 대한 존재는 저에겐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의료사업으로 꽤 성공하신 아저씨의 도움으로 제 일도 탄력을 받게 되었고 그 일 때문에 아저씨와의 서먹한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엄마와 아저씨의 도움과 격려 덕분에 제 사업은 나날이 발전해 나갔고 번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빅뉴스라며 전남편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바빠서 한가하게 전남편의 소식을 전달받고 싶진 않았지만 듣고 보니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남편이 재혼을 했었다는군요. 얼마 동안은 잘 사는 듯 했다네요. 그런데 역시나 예전 그 버릇은 고치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저한테 하던 것처럼 또 그랬었나 보더라고요. 평상시엔 다정한 사람인데 결혼한 후에 그럴 줄은 누가 예상했겠어요. 문제는 자신이 잘못한 일인 줄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때도 전 남편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거든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가 자기 엄마에게 해왔었던 것을 자연스럽게 보고 컸던 터라서 일상의 한 부분일 뿐이었고 자기 엄마도 어떠한 저항도 없이 순응해서 당연한 듯이 살아왔기 때문이었겠죠. 아무튼 친구 말에 의하면 전 남편과 재혼한 부인이 서로 다투다가 함부로 대든다는 이유로 임신한 자기 부인을 아무것도 없이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처럼 무릎 꿇고 잘못됐다고 빌면 집에 들어오게 하겠다고 했다는데 끝까지 그러지 않았고 그 길로 편의점으로 가서 친정집에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전 남편의 부인의 친정 부모님이 달려와서 난리도 아니었다네요. 임신한 딸을 무일푼으로 집에서 입는 옷 그대로 오밤중에 쫓아냈으니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었겠어요. 저야 고아라서 더 만만했겠지만 전 남편은 재혼한 부인이 고아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몸에 밴 습성이 먼저 앞섰던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재혼한 부인의 친정부모와 오빠가 당장에 쫓아왔는데 그들도 보통이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좀 있는 집이었는지 결혼할 때 전셋집에도 상당히 돈을 보탰었다고 했습니다. 이혼한 전력 있는 남자라도 딸이 결혼하겠다고 해서 반대한 결혼을 했었다는데 그런 일까지 당했으니 더 기가 막혔겠죠. 그래서 너무 어이없게도 반대로 똑같이 해줬답니다. 휴대폰과 지갑도 강제로 뺏고 쫓아냈다네요.
당해바란 14년이었겠죠. 그런 난리통에 그날 밤에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잠을 못 잤다고 하더랍니다. 잠옷바람으로 내쫓겼는데 문 열라고 소리치고 했다는데 그래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더군요. 원래는 한 몇 시간 쪽을 주려고 내쫓았을 뿐이었는데 이웃 사람들이 나와서 웅성웅성하는 모습에 피해서 아파트 밖으로 나갔다더군요. 그날도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고 했습니다. 파자마 차림에 슬리퍼만 신고 내리는 빗줄기를 피해서 아파트 입구에 있는 경비실 쪽으로 달려갔었는데 그만 손살같이 달려나오는 차에 치이고 말았다네요. 그렇게 해서 병원에 급히 실려갔었고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머리를 많이 다친 탓에 한참 만에 깨어났는데 온전치 않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임신한 부인은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고 그날 밤 이후로 이혼을 결심한 터라서 전 남편의 부인은 친정집에서 출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퇴원을 하게 되면 이혼 절차를 밟겠다고 하더래요. 이미 그렇게 된 이상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다고 했다는군요. 전 남편의 부인이 친구에 아는 사람이라서 결혼 전에 사귈 때도 이혼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줬었는데 전 남편의 말만 믿더랍니다. 그렇게 스윗하고 다정한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면서 제가 고하려는 자격지심 때문에 늘 전 남편을 힘들게 해서 결국 헤어진 거라고 한 것을 그대로 믿었답니다. 사람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짧은 연애 기간이 아니었지만 그저 믿고 싶은 대로 믿었었으니까요. 아무튼 전 남편의 좋지 않은 소식에 별로 기분은 좋지는 않았어요. 그는 아직도 반성을 못하고 남 탓을 할 게 뻔하네요. 어찌됐든 잘 회복이 되어서 원만하니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말했어요. 혹시라도 건강이 회복되어서 퇴원하게 된다면 전 남편의 부인에게 마지막으로 상담을 받게 해보라고 권해보라고 했습니다. 자식도 생겼으니 노력해보고 이혼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권해보라고 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노력은 해봐야죠. 아이를 위해서 말이죠. 저는 요즘 보육원에서 받았던 사랑을 다시 되갚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불쌍하게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칠까 하네요. 그런 삶도 의미 있고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은 제 자식처럼 눈에 밟혀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려고 해요.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없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 고아했던 것처럼 부모 없는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다른 가정처럼 부족하나마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나마 응원 부탁드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